안녕하세요. 캐나다 개인소득세 완전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소득세 신고를 혼자 하시는 분 중에서 실수하기 쉬운 유형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RRSP 적립, 무작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실제 사례인데요. 8년 전에 이민 오신 김아무개 씨는 작년에 아는 지인과 동업을 시작하면서 본인과 배우자가 주주로 되어 있는 비즈니스 회사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회사로부터 T4를 발급받고 올해 처음으로 배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 김아무개 씨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급여 소득자였으므로 어느 정도 RRSP 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세를 위해 작년에 많은 금액의 RRSP를 구입하였습니다. 김아무개 씨는 T5와 RRSP 구입한 것만 있었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어렵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회계사로부터 세금 신고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신고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인데요. 이러한 사례를 보고 이분이 어떤 부분들이 좀 실수를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김아무개 씨는 그동안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급여소득에 대한 신고만 해오시다가 새롭게 이제 배당소득이라는 거를 받게 되셨거든요.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제 주주로 참가하다 보니까 이제 배당소득을 받게 되고 죄송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제 그 T5라는 이제 슬립을 해당 회사로부터 이제 발급받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다른 소득과 다르게 원래 그 좀 그 세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법인 단계에서 이미 과세가 됐기 때문에 개인 신고하는 단계에서는 그 배당세 공제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소득에 비해서는 약간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이제 잘 모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세금 부담을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RRSP를 구입을 해서 이번에 이제 그 RRSP 적립액을 신고함으로써 이제 세금을 줄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당소득이라는 것은 배당세 공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많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RRSP로 신고를 하시면 처음에 그 소득 금액을 많이 줄이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나와 있는 배당세 공제를 모두 그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세 공제라는 것은 이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RRSP를 많이 가입을 해서 소득 금액을 과다하게 줄이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아무개 씨는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었는데요. 자녀는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학자금에 대한 공제, 튜이션에 대한 이제 공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제 아버님이 이제 대신 이제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제 5,000불 정도, 5,000불까지 추가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RSP를 통해서 너무 지나치게 소득을 줄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RRSP는 전체적인 세금을 줄여주는 아주 좋은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세 공제나 학자금 이전 공제와 같이 다양한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신 후에 RRSP 적립 여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 세금 신고자의 경우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 면세 구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또는 한계세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는 RRSP 적립액이 세금 절금 효과가 없거나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RRSP를 불필요하게 과다 적립하실 필요가 없으니 이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개인당 인적 공제 금액은 13,229불입니다. 페더럴 기준으로.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시면 2배인 26,458불까지는 세금이 면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굳이 RRSP를 적립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RRSP를 적립했다 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마시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RRSP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RRSP, 즉 Registered Retired Saving Pla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RRSP의 장점은 뭐냐면 그 소득세액의 환급액을 증가하거나 소득세액을 납부액을 감소시키는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세율이 높은 경우에 RRSP를 통해 이제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한계세율이 높을 때 적립을 해서 세금을 줄이고 세율이 낮을 때 인출을 함으로써 낮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RRSP에 적립했다고 해서 완전히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과세를 이연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항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항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매월 그 세금을 이제 원천 징수를 하시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일정 금액의 RRSP를 적립했다는 사실을 국세청에다가 알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레터를 받게 되시면 그 레터를 가지고 그 직장에 고용주에게 보여주면 고용주는 그 금액을 감안해서 그 원천 징수액을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리 매년 많은 금액을 미리 원천 징수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물론 환급액을 다 받지만 1년 동안 그 본인이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꼴이 되니까 이럴 RRSP 같은 걸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 양식을 CRA로부터 받으셔서 고용주에게 전달을 해서 원천 징수를 좀 줄이시는 방법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T1213번이라는 서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본인께서 이제 구글을 통해 가지고 해당 양식을 쳐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과세 이연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요건 저겁니다. 참. 그 RRSP를 이제 가입을 하시면 RRSP는 어떤 투자 상품에 대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 상품 자체가 이익도 발생하고 또 배당금, 뭐 배당 수익도 발생하고 뭐 캐피탈 게인도 발생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해연도 과세되는 것이 아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인출하는 시점에서 과세가 되니까 역시 이러한 이익도 과세를 이연시킬 수가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TFSA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세금을 납부한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한 그 상품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면세가 되고 있죠. 네. TFS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RRSP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RRSP를 가입을 하면 이제 세금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그 베네핏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RRSP라는 것이 그 총소득 금액을 줄이고 총소득 금액에서 RRSP 금액을 빼면 그 넷
인컴이라는 순이익을 산출하게 되는데 이 모든 그 캐나다의 베네핏은 전체 토탈 인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넷 인컴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소득 금액, 그로스 인컴이 토탈 인컴이 많다 하더라도 RRSP를 통해서 넷 인컴을 줄여 놓으시면 그 줄여진 넷 인컴을 통해서 차일드 베니핏도 계산되고 GST 크레딧도 계산되고 뭐 그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베니핏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한계 구간에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RRSP를 적립하면 세금뿐만 아니라 본인께서 받으실 수 있는 베네핏도 더 증가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RRSP라는 것은 뭐 무조건 우리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하거나 적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그 earned income의 18%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기준으로는 27,230불이 최고 한도인데요. 그래서 전년도에 있는 그 earned income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비즈니스 근로소득 그리고 비즈니스 소득 그다음에 렌탈 소득 이러한 이제 소득의 경우에만 그 18%의 그 RRSP 한도를 부여하고 있고 배당 소득이나 이자 소득 뭐 이러한 소득 그런 소득에 대해서 캐피탈 게인 소득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한도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RSP가 만약에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으면 미래에 차기로 2월이 돼서 다음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이월되고 있고 지금은 이제 71세까지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earned income이라고 하면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렌탈 임대소득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RRSP의 경우에 본인에게만 한도가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에게 분할해서 적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한도를 일부 나누어서 배우자 명의로도 RRSP를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5세 이전에 만약에 인출을 할 경우에는 RRSP를 찾으실 경우에 이제 위드드롤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5,000불 이하는 10%, 그리고 15,000불까지는 20%, 그리고 15,000불을 초과하면 30%의 이제 이 그 원천 징수 세율을 납부하시고 나머지 금액만 찾아오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본인의 그 당해연도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불리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렇게 원천 징수한 이후에 다시 그 본인의 소득세를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그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RRSP에 적립을 하신 분 중에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은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RRSP 금액의 일부 금액을 주택 자금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5,000불, 부부인 경우에는 7만 불의 그 자금을 RRSP로부터 인출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때는 원천징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금액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금액은 인출 시에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15년간 상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출한 이후에 두 번째 연도부터 15분의 1인 균등액을 매년 상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Lifelong Learning Plan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대학에서 다시 공부를 하시거나 이러신 분도 있고 또 직업교육을 다시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RRSP의 일부 금액을 또 이런 교육비에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사용 가능액은 10,000불이고 4년간 20,000불을 한도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RRSP를 인출할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상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간 분할 상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RRSP 적립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 그리고 RRSP에 대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 동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